할머니, 아빠 안 죽었어요. 아빠 저기서 우릴 보고 있어요. 손주 녀석의 그 섬뜩한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던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내 아들의 장례식장 안에서 며느리란 여는 내연남과 함께 거짓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을 맞고 있었어요. 죽은 아들이 저기서 보고 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의 뒤를 확 돌아본 순간 하얀 국화꽃 화한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걸음걸이 45년을 키운 어미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잘못 본 것이었을까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눈이 쏟아지던 장례식이 끝나던 밤 기어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 한 건 며느리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려 했습니다. 근데 그년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연이 있었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은 71살 어머니가 아들 장례식장에서 손자의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식 먼저 보낸 어미 심정이 어떤 건지 아시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71가 됐어요.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아들 사진 앞에요. 자식 먼저 보낸 어미 심정이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새벽도 저는 국밥집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속을 푹 고아야 단골들이 좋아하는 그 뽀얀 국물이 나오거든요. 휴대폰이 울린 건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그 시간에 며느리가 전화할 일이 없는데 싶어서 얼른 받았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태호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라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고가 나긴 났는데 괜찮은 거지 다친 데는 없고.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가볍게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길 바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오세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어던졌어요. 손이 떨려서 앞치마 끈이 안 풀렸습니다. 대학병원이라니 동네 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 응급실이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길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하느님, 부처님, 제발이요. 제발 우리 태호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평생 빈 적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교통사고라고 했잖아. 크게 다쳤어도 수술하면 되잖아. 요즘 의술이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자꾸 콩닥콩닥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를 건네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스름 돈도 안 받고 뛰어내렸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민준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달려갔어요. 수진아, 태호 어디 있어? 태호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개져 있었어요. 어머니, 태호 어디냐고? 수술실이야. 응급실이야.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말을 안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태호가 못 살려줬대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못 살려줬다고요? 못 살려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까지 듣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응급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누가 말뚝을 박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헉헉거렸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뿌리쳤어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우리 태호가 죽다니 말이 돼. 어머니 안 돼. 안 된다고 저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새끼가 죽었어요. 45년을 키운 내 새끼가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일어나세요. 영안실로 모실게요. 영안실이라니.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영안실에 가면 태호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을지도 몰라요. 의사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간호사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영안실이 어디야? 어디냐고? 지하 1층이에요. 제가 안내해드릴. 저는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뛰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뛰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굴러 떨어지듯 내려갔어요. 영안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침대가 있었어요. 사람 형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흰 천을 걷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심하게 다쳐 있었어요. 피멍과 상처로 뒤덮여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체형은 태호였어요. 손을 보니까 태호가 늘 끼던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태호야,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호야, 엄마야, 눈 떠봐. 대답이 없었어요. 태호야, 엄마 왔어. 눈 떠보라고. 저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손끝에 닿았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죽었구나. 저는 아들의 몸 위에 엎어져 울었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었어요. 태호야, 우리 태호. 엄마 두고 왜 먼저 가? 왜 먼저 가냐고. 주먹으로 아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일어나라고. 제발 일어나라고 쳤어요. 네가 먼저 가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40년 전 남편을 보낼 때도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때는 태호가 있어서 버텼어요. 5살 태호가 엄마 울지 말라며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를 보고 살아요? 누구를 보고 삽니까?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울었어요. 수진이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왜 저래? 왜 안 일어나? 저는 손자를 끌어안았어요. 7살 어린 것이 아비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영정 사진을 골라야 했어요. 수진이가 사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을 골랐어요.
그날 태호가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용돈 많이 드릴게요. 그동안 못 해드린 거 이제 다 해드릴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영정 사진 속 태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끌어안고 또 울었어요. 태호야, 효도는 무슨 그냥 사람만 있지. 사람만 있으면 됐는데 장례식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장례식장이 가득 찼어요.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4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저는 또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문객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태호 회사 사람들, 동네 아는 분들, 친척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인사를 받았어요. 제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수진이 눈이 안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으면 눈이 퉁퉁 부어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눈두덩이 부어서 앞이 잘 안 보일 지경인데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조문객 중에 낯선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40살쯤 돼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태호 회사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그 남자와 자꾸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어요. 수진이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봤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다른 남자한테 눈인사를 하다니 이상하다 싶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들 일은 슬픔에 빠져서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민준이가 제 곁으로 왔어요. 손자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자를 끌어안았어요. 민준아, 우리 민준이. 그런데 민준이가 제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밖에 아빠 왔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준아, 뭐라고 했어? 아빠 안 죽었어. 저기서 우리 보고 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민준이가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화환이 줄지어 서 있는 장례식장 입구였어요. 하얀 국화꽃 사이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몸을 돌려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 걸음걸이 45년을 키운 어미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태호야, 저는 소리치며 장례식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은 눈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흰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두리번거렸지만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주차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태호야, 태호야.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발 속에서 저 혼자 서 있었어요. 잘못 본 거였을까요? 슬픔에 미쳐서 헛것을 본 걸까요? 어머니.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뛰어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수진아, 나 방금 태워봤어. 분명히 봤다고.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태우는 적이 영정 사진으로.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저는 수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나 봐. 아들 잃으면 그럴 수 있지. 수진이가 제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사람들이 어머니 치매인 줄 알아요. 치매라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치매라고 했습니다. 아들 장례식장에서요. 장례식은 이틀 동안 치러졌습니다. 저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민준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태호가 5살 때 열이 폴폴 나서 없고 병원을 뛰어다녔던 기억,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낮에는 국밥집,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뛰었던 날들,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보고 싶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어요.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태호가 보낸 문자란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밤새 수십 번을 걸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태호야, 네가 정말 살아있는 거야. 대답 없는 아들 사진만 웃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문자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일까요? 누군가 장난치는 걸까요? 저는 그 번호로 10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어요.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도 국밥집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는데 도저히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 복순이가 셔터 내린 가게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야, 순자야, 괜찮아. 저는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내 얼굴이 뭐야, 밤새 울었구나. 복순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에게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복순이가 국밥을 끓여줬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억지로라도 먹어. 굶으면 안 돼. 복순이가 숟가락을 제 입에 갖다 댔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복순아, 나 이상한 얘기해도 미쳤다고 하지 마. 복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민준이가 한 말을 털어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검은 그림자도요. 그리고 어젯밤에 온 문자까지 다 말했어요. 복순이가 한참을 듣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네가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그럴까 봐 무서워. 근데 민준이가 분명히 봤다고 했단 말이야. 애가 7살인데 뭘 알겠어? 복순이 말도 맞았어요. 7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자는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복순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어젯밤에 온 거야. 복순이가 문자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 태호가 보낸 거야. 나도 몰라. 전화는 안 받아. 복순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일단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마.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다니. 그냥 느낌이 이상해. 남편 장례식장에서 눈 안 붙는 여자가 어디 있어? 복순이도 수진이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였어요. 점심때쯤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말인데? 태호 보험금 때문에 왔어요. 보험금이라니. 아들이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보험금 얘기를 합니까?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 5억이에요. 사망보험금이요. 5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호가 그렇게 큰 보험을 들어놨어. 네, 결혼하고 나서 들었어요.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어서 제가 받게 되는데요. 수진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어머니 도장 좀 찍어주세요. 사망 확인서에 가족 동의가 필요해서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이게 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수진이가 재촉했어요.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수진아, 태호 죽은 지 며칠 안 됐어. 보험금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수진이 눈빛이 차가웠어요. 평소에 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수진이가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너무 늦지 않게 해주세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요. 뭔데? 이 집명의 문제요. 집명이라니. 갑자기 집 얘기는 왜 합니까? 이 집이 어머니 명의잖아요. 태호가 죽었으니까 나중에 민준이한테 물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장례 치른 지 며칠 됐다고 집 얘기를 꺼냅니까? 수진아,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 국밥 팔아서 마련한 거야. 내가 죽으면 당연히 손자한테 가겠지.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그냥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있다니. 며느리가 저한테 나이가 많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손을 저었어요.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 갈게요. 보험금 서류 빨리 처리해 주세요. 수진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간 뒤 저는 손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이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할머니야, 밥은 먹었어? 먹었어. 민준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빠 봤다고 했잖아. 어디서 봤어? 민준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아빠가 밖에서 있었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 아빠가 보면서 손가락을 입에 댔어. 비밀이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태호가 민준이한테 직접 모습을 보인 거란 말입니까? 민준아, 그 얘기 엄마한테 했어. 아니,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왜 며느리한테 말하면 안 됩니까? 저는 더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누구랑 통화해. 할머니랑 끊어. 할머니 피곤하실 테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호가 살아있다고요? 근데 왜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며느리한테 비밀로 하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보험금 서류 아직이에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수진아, 나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 어머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그 돈 급하게 어디 쓸 데 있어? 수진이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금방 표정을 바꿨지만 저는 봤어요. 급하게 쓸 때가 있긴요. 그냥 절차상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누가 그랬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라니. 장례식장에서 눈 마주쳤던 그 남자 아닙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물어봐야 수진이가 솔직히 말할 리 없으니까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수진이가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내 아들 보험금인데 내가 신중해서 나쁠 거 없잖아. 수진이가 한참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던지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참 고집이세요.
수진이가 간 뒤 저는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호 오빠는 40년 경력의 퇴직 형사예요. 수사 쪽으로는 도 같은 분이죠. 오빠 나야, 순자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검은 그림자, 민준이가 아빠를 봤다는 말, 이상한 문자, 보험금과 집문서를 달라는 수진이 오빠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순자야, 그년 이상하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보험금에 집 명의까지 들먹여. 정상이 아니야. 오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보낸 문자, 그게 진짜라면 뭔가 있는 거야. 뭔가 있다니.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거 봐. 태호가 며느리를 못 믿는다는 뜻이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호가 수진이를 못 믿는다고요. 오빠나 어떻게 내가 올라갈게. 며느리 뒷조사 좀 해보자. 오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시름 놓았어요. 오빠가 오면 뭔가 밝혀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요.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뜯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성년 후견 심판 청구서.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성년 후견이 뭡니까?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피청구인 박순자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재산관리 능력이 없음. 가족인 이수진이 후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해야 함. 며느리가 저를 법원에 고발한 겁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저는 서류를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겁니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순자야 며느리 조사해봤어. 오빠나 지금 법원에서 서류 왔어. 수진이가 나를 치매라고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욕을 했습니다. 오빠가 욕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년이 미쳤구나. 순자야 거기서 꼼짝 마. 내가 당장 올라간다. 오빠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법원 서류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자식 하나 키우며 살았는데 그 자식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영정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태호야, 네가 정말 살아있으면 엄마 좀 살려줘. 제발. 오빠가 서울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어요.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75 새 오빠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순자야, 오빠 왔다. 이제 걱정 마. 오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오빠한테 이렇게 안겨본 적이 없었어요. 오빠나 어떻게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그년이 감히 그래. 내 동생한테 오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40년 형사 생활을 한 사람 목소리였어요. 오빠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순자야 며느리 뒷조사 결과가 나왔어. 뭐가 나왔는데? 오빠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사진 몇 장과 서류가 나왔어요. 수진이 말이야. 20년 전에 태호대학 동기였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대학 동기라니? 둘이 사귀었어. 연인 사이였다고.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20년 전이면 태호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태호가 여자를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마르고 작은 여자애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애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집안도 없고 부모도 변변치 않다고 했거든요.
태호야,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엄마가 더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펄쩍 뛰었어요. 엄마, 난 수진이가 좋아. 다른 여자는 안 만날 거야. 뭐 수진이라고.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그때 그 여자가 수진이야. 응, 이수진. 지금 며느리 맞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여자애한테 독하게 굴었습니다. 우리 태호한테는 이런 가난뱅이 며느리 안 받아요. 당장 나가요. 그 여자애가 울면서 나갔어요. 태호가 뒤쫓아 나갔습니다. 며칠 뒤 태호가 집에 들어왔는데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떠났어. 연락이 안 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됐다 싶었어요. 태호야, 그까짓 여자이죠. 엄마가 더 좋은 여자 찾아줄게. 태호는 한동안 밥도 안 먹고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20년 뒤에 며느리로 들어온 겁니다. 오빠, 그럼 수진이가 일부러 접근한 거야. 그렇지. 5년 전에 우연을 가장해서 태호한테 다시 접근했어. 오빠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둘이 재회한 게 5년 전이야. 수진이가 먼저 연락했더라고. 어떻게 연락했는데 동창회 모임에 나타났어. 20년 만에 갑자기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년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접근한 거였어요. 오빠, 그럼 수진이가 태호한테 복수하려고 결혼한 거야.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더 심각한 게 있어. 뭔데? 수진이한테 남자가 있어. 남자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 마주쳤던 그 남자라니. 최동혁이라는 놈이야. 병원 시설 관리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무직이야. 오빠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둘이 3년 전부터 사귀었어. 태호 몰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년이 남편 있으면서 바람을 피웠어요. 오빠, 그럼 그 남자가 태호를 죽인 거야. 오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몰라. 근데 냄새가 나. 무슨 냄새? 태호 교통사고 말이야.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태호의 교통사고 기록을 조사했어요.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태호 차가 절벽으로 떨어졌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해. 브레이크가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 태호 차가 사고 이틀 전에 정비소에 맡겨졌더라고. 정비소요. 동혁이가 추천한 정비소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놈이 정비소를 추천했다고요. 오빠, 그럼 동혁이가 브레이크를 조작한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정황상 그래 보여.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문제는 증거야. 증거가 없으면 그놈들을 못 잡아. 증거라니.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창문을 봤습니다. 아무도 안 보였어요. 오빠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오빠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뒷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문을 확 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호야. 어둠 속에서 아들이 서 있었어요.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요. 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태호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태호야, 태호야, 진짜 너야. 내 어머니, 저예요. 저는 아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넌 죽었잖아. 내가 영안실에서 널 봤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오빠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아들 손을 놓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손을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태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태호야,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한테 다 말해.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고 당일에 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다고? 네. 브레이크가 안 먹는 걸 느꼈어요. 차가 절벽으로 향하는 게 보여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야. 네. 풀숲으로 굴렀어요. 온몸에 멍이 들고 다리를 좀 다쳤는데 살았어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럼 영안실에 있던 시신은 뭐야?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신원불명의 시신을 저라고 속인 것 같아요. 수진이가. 네, 수진이랑 동혁이가 짜고 한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년이 신원불명의 시신을 내 시신이라고 속였다니. 네, 보험금을 타려면 제가 죽어야 하니까요. 태호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진이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사고 일주일 전이었대요. 수진이가 동혁이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조만간 태호차 사고 날 거야. 그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손봤거든. 그 말을 듣고 태호는 머리가 하얘졌대요.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수진이 가방을 뒤졌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였어요. 수익자가 수진이로 되어 있었고요. 보험금이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수진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태호는 그걸 읽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20년 전 그 여자가 나를 쫓아냈다. 태호도 나를 버렸다.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그 집안을 박살낼 것이다. 수진이가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접근한 거였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20년 전에 어머니가 쫓아낸 그 여자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그때 그 여자를 안 쫓아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비겁했던 거예요. 그때 수진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태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 말씀에 못 이겨서 수진이를 떠나보냈거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빠가 물었습니다. 태호야, 그럼 왜 숨어 있었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어. 제가 들은 건 전화 통화뿐이고 일기장은 수진이가 숨겼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려고 숨어 있었어요. 동혁이가 정비소에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시켰다는 증거요. 태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비소 직원 증언을 확보했어요. 동혁이가 돈을 주고 브레이크를 손대라고 했다고. 오빠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번뜩였어요. 이거면 충분해. 살인 모의로 고소할 수 있어. 저는 태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호야, 이제 다 끝난 거야.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수진이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잖아요. 그걸 막아야 해요. 맞아요. 법원에서 온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년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손자까지 빼앗으려고 해. 태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있는 건 아직 비밀로 해주세요. 왜? 수진이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그년을 끝장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알겠어. 엄마가 조금만 더 버틸게. 태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고생시켜서. 아니야.
네가 살아있으면 됐어. 살아있으면 돼. 저는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호가 새벽에 다시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내야 한대요. 저는 아들을 보내고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이제 힘내야 해. 그년한테 당하면 안 돼. 오빠, 태호가 살아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 여자를 쫓아낸 건 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아들을 죽이려 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해요. 그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건 악마예요. 저는 영정 사진을 치웠습니다. 이제 가짜 영정은 필요 없으니까요. 태호야, 어머니가 끝까지 싸울게. 그년한테 절대 안 져.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떠난 지 3일 뒤였습니다. 오빠는 증거를 더 모으러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찰 2명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법원에서 임시 후견인 결정이 내려졌어요. 뭐?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제가 임시로 후견인이 됐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셔야 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시 후견인이라니, 요양원이라니, 나 치매 아니야. 멀쩡하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치매 증상이에요.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우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비밀로 해야 하니까요.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싫어요. 나 안 가. 저는 버텼습니다. 경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어르신,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 치매 아니에요. 이것 봐요. 내 이름 박순자. 올해 71, 국밥집 40년 했어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막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 데려가지 마.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7살 어린 것이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싫어. 할머니 안 보내. 민준이가 제 치마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할머니는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는 거야.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민준이가 발버둥 쳤어요. 수진이가 억지로 민준이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손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꼭 돌아올게. 꼭. 민준이가 손을 뻗었어요.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할머니, 그 모습이 눈에 밝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경찰차에 실려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요양원이었어요. 건물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접수대에서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박순자님, 302 호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직원의 팔을 잡았어요. 아가씨, 나 치매 아니에요. 며느리가 저를 가둬놓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방으로 가시죠.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주실 거예요. 저는 끌려가듯이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창문이 있었지만 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서럽게 울었어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국밥집 하면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요양원에 갇히다니요. 며느리한테 치매 환자 취급을 받다니요. 태호야, 엄마 좀 살려줘. 저는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자야 했어요. 약을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치매약이라고 했어요. 저 치매 아니에요. 약 안 먹을 거예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드시라고 하셨어요. 보호자라니 수진이 말입니까? 저는 약을 입에 넣고 삼키는 척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에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어요.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빼앗겼어요. 면회도 제한됐습니다. 보호자분이 어르신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다 수진이가 시킨 거였습니다. 저를 완전히 가둬놓으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손자 생각에 잠이 안 왔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태호 생각도 났습니다. 아들이 숨어서 증거 모으고 있을 텐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갇힌 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직원이 왔어요. 박순자님 면회 왔어요. 면회라니. 누가 왔지? 수진이가 면회를 막았다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회실로 갔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었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복순이였어요. 40년지기 친구 정복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아. 저는 복순이에게 달려갔어요. 복순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국밥집은 닫혀 있길래 찾아다녔어. 복순아 며느리가 나를 여기 가둬놨어. 저는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복순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년이 미쳤구나.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복순아, 나 여기서 꺼내줘. 제발. 복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야,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복순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쪽지였어요. 순자야, 이거 어제 내 집 앞에서 주웠어.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글씨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태호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곧 데리러 갈게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호가 알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요양원에 갇힌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야, 태호가 살아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어. 숨어있어. 복순이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그럼 장례식은 뭐였어? 다 며느리가 꾸민 거야. 태호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복순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년을 가만 안 두겠다. 복순이가 돌아간 뒤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태호가 곧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태호는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방으로 찾아왔어요. 박순자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라니, 무슨 검사요? 치매 검사요. 보호자분이 정밀 검사를 의뢰하셨거든요.
저는 치매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담만 했을 뿐이에요. 저 검사 안 받았는데요.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결과지가 있어요. 치매 초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검사도 안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다고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치매 초기 판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거 조작된 거예요. 저 검사 안 받았다고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흥분하시면 안 돼요. 보호자분이 어르신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장도 수진이 편이었어요. 당신도 며느리한테 돈 받았지. 원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원장을 매수한 거예요. 치매 판정을 조작하게 시킨 거였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치매 환자가 될 것 같았어요. 태호야, 빨리 와줘 엄마. 이러다 진짜 죽겠어. 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창살 사이로 손이 들어왔어요. 쪽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 목소리 태호였습니다. 저는 창살을 움켜쥐었어요. 태호야, 태호야 왔구나.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들켜요. 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밤에 데리러 올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알겠어. 알겠어 아들. 삼촌이랑 증거 다 모았어요. 이제 수진이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태호야. 고마워.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요. 내일이면 끝나요. 태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일이면 끝난다. 내일이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태호가 왔으니까요. 내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러 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직원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님, 오늘 다른 방으로 옮기셔야 해요. 다른 방이라니, 왜요? 보호자분 짓이에요. 더 안전한 방으로 옮기신대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지하 1층이었어요. 방이 더 작았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여기서 당분간 계시면 돼요. 직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여기 창문도 없잖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태호가 오기로 했는데 창문으로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창문이 없는 방으로 옮겨졌으니 어떡해요. 저는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태호야, 엄마 여기 있어. 찾아줘 제발. 창문 없는 방에 갇힌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겠었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밥은 하루 2번 나왔습니다. 직원이 문 열고 쟁반 밀어넣고 갔어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았어요. 태호가 어젯밤 오기로 했는데 창문 앞에서 기다렸을 텐데 어머니가 없어진 걸 알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짜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열어. 빨리 열라고. 그 목소리 오빠 목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오빠,
오빠, 나 여기 있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순자, 거기 있어. 응, 나 여기야.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태호도 있었어요. 경찰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빠, 나 여기 갇혀 있었어. 창문도 없는 방에. 알아, 순자야. 다 알아. 이제 괜찮아. 오빠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호야,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방을 옮긴 줄 몰랐어요. 아니야, 왔으면 됐어. 왔으면 돼.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놓치면 또 사라질 것 같았어요. 요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며칠 만에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파랗고 맑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경찰차가 3대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뭐야?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원장 잡으러 온 거야. 수진이랑 짜고 네 치매 판정 조작했거든. 원장이라니. 수진이한테 돈 받고 가짜 검사 결과서 만들었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원장도 한통 속이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삼촌이 증거 다 모았어요. 정비소 직원 증언에 원장이 돈 받은 기록까지. 그럼 이제 수진이 잡을 수 있어. 네, 오늘 수진이 집에 경찰이 가요. 드디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년의 악행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저는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제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국밥집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오니까 실감이 났어요. 태호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일단 쉬세요. 피곤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것보다 수진이는 지금쯤 경찰이 잡고 있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에 수진이 얼굴이 나왔어요. 40대 여성이 남편 살해를 모의하고 보험금 5억을 타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얼굴을 가리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공범인 40대 남성도 함께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브레이크를 조작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혁이도 잡힌 거였습니다. 그놈들이 다 잡혔어요. 태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끝났구나.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끝난 거였습니다. 그 악몽 같은 날들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조사 좀 받으러 와주세요. 저는 태호 오빠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 며느리 이수진 씨, 체포건으로 진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요양원까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수진 씨가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이라니, 네. 처음에는 발뺌했는데 공범 최동혁 씨가 다 털어놨어요. 동혁이가 먼저 입을 연 거였습니다. 최동혁 씨 진술에 따르면 수진 씨가 모든 걸 계획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조작도 시신 바꿔치기도 시어머니 치매 조작도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년이 다 계획한 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가 진술한 내용인데요. 20년 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수진 씨 진술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김태호 씨와 사귀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냈습니다. 가난하다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그 집안을 박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년 전에 김태호 씨를 다시 만났고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봤습니다. 박순자 씨 20년 전 일이 사실입니까?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때 수진 씨를 내쫓은 거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을요, 가난하다고 쫓아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 사항으로만 기록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걷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호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수진이를 안 쫓아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내가 수진이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둘을 축복해 줬으면 어머니, 그럼 수진이가 저렇게까지 안 했을 거 아니야.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20년 전 일이에요. 그렇다고 수진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근데 씨를 뿌린 건 나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가난하다고 무시했어. 그게 이렇게 돌아왔어. 오빠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자야, 지난 일 자책해봤자 소용없어. 이제 앞만 보자. 오빠 태호도 살아있고 손자도 있잖아. 잘 살면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어요. 지난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살아야 해요.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법원은 처음이었거든요. 방청석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라 관심이 많았어요. 피고인석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남편 김태호 씨를 살해하려 공모하고 보험금 5억 원을 타려 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박순자 씨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판사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이가 순순히 인정한 거였습니다. 최후 진술이 있습니까?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전 태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냈습니다. 가난하다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가난하다고 무시당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 집안을 박살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울고 있는 며느리를요,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20년 동안 복수심에 불타며 산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동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진이가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그 애는 죄가 없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끌려나갔어요. 재판이 끝난 뒤 민준이의 양육권이 태호에게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드디어 제 곁으로 온 거였어요. 민준이를 데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손자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는 손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안 볼 줄 알았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민준이. 저는 손자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태호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셋이 함께 끌어안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 다 끝났다. 저는 아들과 손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요. 빼앗길 뻔한 손자가 제 품에 돌아왔습니다. 태호야, 민준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네 할머니.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웃었어요. 오빠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순이도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찍었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호 민준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국밥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어요. 순자야, 고생 많았다. 뉴스에서 봤어. 그 며느리가 그런 년이었어. 세상에 손님들이 위로해 줬습니다. 저는 그동안 묵었던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태호도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 회사 후배가 소개해 줬대요. 어머니, 저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그래, 잘 됐다. 월급 받으면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맛있는 거는 무슨 건강하기만 해. 민준이도 학교에 잘 다녔어요. 방과 후에는 국밥집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할머니, 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우리 민준이 잘했네. 할머니가 상으로 뭐 해줄까? 할머니, 국밥. 저는 손자를 위해 특별히 고기를 많이 넣어줬어요. 민준이가 국밥을 후루룩 먹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감옥 같은 요양원에 갇혀 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았어요. 창백했습니다. 태호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태호가 웃었지만 억지 웃음이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도 태호 얼굴이 안 좋았어요.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태호야, 진짜 괜찮아. 병원 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태호가 손을 저었어요. 저는 찜찜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태호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태호야, 태호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태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태호야, 태호야, 정신 차려. 태호가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태호야, 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태호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태호야, 일어나, 눈 떠봐.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왜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태호가 들것에 실렸어요.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태호 손을 꼭 잡았어요. 태호야, 정신 차려. 어머니 여기 있어. 태호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어머니, 응, 엄마야. 곧 병원이야. 조금만 참아. 태호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요? 왜 우리한테 또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 겨우 평화로워졌는데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태호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죽는 거야. 아니야, 아빠 안 죽어.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거야. 저는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저도 무서웠어요. 얼마 전에 아들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가짜였지만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또 아들을 잃으면 어떡해요? 진짜 아들을 잃으면 저는 못 살아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어머니예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환자분이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니, 네. 예전에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적이라니. 그때 기억이 났어요. 태호가 교통사고 때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잖아요.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머리를 다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터진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선생님, 아들 살릴 수 있어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뇌 고인피를 빼내야 해요.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괜찮아지는 거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안 찍혔어요. 태호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하느님, 부처님, 제발이요. 제 아들 살려주세요. 40년 전 남편이 죽을 때도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때는 소용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제발이요. 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민준이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손자를 끌어안았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같이 빌자. 아빠 살아나게 해달라고. 할머니. 민준이가 작은 손을 모았어요. 하느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없으면 민준이 슬퍼요. 저는 손자의 기도를 들으며 또 울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했습니다. 복순이한테도 연락했어요. 오빠가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복순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복순아, 태호가 쓰러졌어. 뇌출혈이래. 복순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태호가 강하잖아. 복순아, 나 무서워. 진짜 무서워. 저는 친구에게서 울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때도 죽는 줄 알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예요. 진짜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의사가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성공이라니. 네, 출혈 부위를 제거했고 뇌 손상도 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주정도 입원이 필요하고 재활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회복 가능하다고요. 태호가 살 수 있다고요. 복순이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자야, 잘 됐어. 태호가 살았어. 민준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아빠 괜찮은 거야? 민준아, 아빠 괜찮대. 살았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힘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 수술비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무과로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술비가 총 8천만 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네, 뇌 수술이라서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8천만 원이라니. 제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국밥집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집을 팔면 되지만 집은 제 전 재산이에요. 일단 계약금으로 2천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천만 원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6천만 원은요, 어디서 구하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눈을 떴어요. 어머니,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야, 정신 들었어. 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네가 쓰러져서 수술 받았어. 태호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또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살아있으면 됐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술비 얘기는 차마 못했습니다. 아픈 아들한테 돈 걱정을 시킬 수 없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복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수술비 얼마래? 8천만 원이래. 복순이 눈이 커졌어요. 8천만 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몰라. 일단 2천만 원은 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집을 팔다니. 그럼 넌 어디서 살아 모르겠어. 그래도 아들 살리는 게 먼저잖아. 복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뭐가 있어? 내가 가진 건 그 집밖에 없는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국밥 팔아서 마련한 집이에요. 그 집에서 태호를 키웠고 손자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팔아야 해요. 아들 목숨을 살리려면요. 복순이가 시장 상인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다음날 상인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십시일반 모았어. 상인 대표 김 사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됐어. 너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힘들긴 뭐가 힘들다 그래. 40년 같이 장사한 사이에.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에이, 고맙긴. 빨리 태어났게 해서 국밥집 열어. 네 국밥 먹어야 힘이 나. 상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울었어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직 5,500만 원이 남았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어요. 병원에서 나와 부동산으로 가려는데 복순이가 뛰어왔습니다. 순자야, 잠깐만. 왜 그래? 병원에 누가 널 찾아왔어? 누가? 모르겠어.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인데 내 며느리 아버지래. 저는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라니. 그 사람이 왜? 나도 몰라. 어쨌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린데 저는 부동산에 가려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병원 로비에 7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박순자 씨, 저는 이만수입니다. 이수진 아버지예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내 딸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만수 씨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허리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 끝나고 사죄드리러 찾아다녔는데 국밥집이 문을 닫아서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서요, 오늘 반찬 가게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드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요. 복순이가 알려준 거였군요. 이만수 씨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수진이 어릴 때 아내가 죽었어요. 혼자 키우느라 제대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20년 전에 버림받고 완전히 변했어요. 복수밖에 모르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걸 막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이만수 씨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저런 짓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아드님 수술비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이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복순이가 다 말한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8천만 원인데 돈이 없어요. 이만수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여기 6천만 원 있습니다. 수술비로 쓰세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딸이 저지른 죄값입니다.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진이 아버지 돈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이만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로비 바닥에요. 박순자 씨,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양심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안 받아주시면 안 일어납니다. 이만수 씨가 고집을 부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때문에 아드님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또 수술비 때문에 집까지 파시면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딸이 저런 짓을 저질러서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을까. 제발이요, 이것만 받아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만수 씨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알겠어요. 받을게요. 이만수 씨가 펑펑 울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원수의 아버지한테 돈을 받는다는 게 이상했지만 이 사람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일이 참 묘했어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용서가 용서를 낳는 거였습니다. 이만수 씨가 준 돈으로 수술비를 다 냈습니다. 집을 안 팔아도 됐어요. 병원 원무과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줬습니다. 수술비 완납되셨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꼭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을 지켰어요. 40년 동안 국밥 팔아서 마련한 그 집을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태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술비 내고 왔어. 수술비요. 돈이 어디서 났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몸 회복에 집중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복이 빨랐어요. 의사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환자분 체력이 좋으시네요. 이 정도면 예정보다 빨리 퇴원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태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며칠 지나니까 혼자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병원에 왔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왔어. 민준아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 나 3등 했어. 우리 민준이 잘했네. 태호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아들과 손자가 함께 웃는 이 모습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집에 가고 태호와 둘이 남았어요. 저는 태호한테 이만수 씨 얘기를 꺼냈습니다. 태호야, 수술비 얘기할게. 네, 어머니. 수진이 아버지가 내줬어. 태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요. 이만수 씨라고 사죄하러 찾아왔다가 수술비 얘기 듣고 내줬어. 태호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왜요? 딸이 저지른 죄를 대신 갚겠다고 했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도 힘드셨겠네요. 병원 로비에서 무릎까지 꿇었어. 제발 받아달라고. 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 아버지한테는 죄가 없는데,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저는 태호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야, 20년 전에 내가 수진이를 안 쫓아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머니,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아니 아들어, 내가 사람을 가난하다고 무시했어. 그 죄값을 우리가 받은 거야.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잘못만은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너는 뭘 잘못했어? 그때 어머니 말씀에 못 이겨서 수진이를 떠나보냈잖아요. 제가 끝까지 지켜줬어야 했는데. 태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비겁했어요. 수진이를 진짜 사랑했으면 끝까지 싸워야 했는데.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잘 살자. 앞으로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내 어머니. 태호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모자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태호가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이만수 씨였습니다. 박순자 씨 아드님 퇴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반찬가게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복순이가 또 말해줬나 봐요. 그 친구 입도 참 가볍습니다. 태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만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만수 씨가 움찔했어요. 태호가 자기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니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 감사했습니다. 태호가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 딸이 저지른 일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어머니가 집을 안 파셨어요. 이만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내 딸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지난 일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태호가 이만수 씨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저는 수진이 원망 안 한다고. 이만수 씨가 펑펑 울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복수와 원한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용서로 끝나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호와 민준이와 함께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국밥집 특유의 고기 냄새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였어요. 태호야,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어머니, 네 할머니.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솥뼈를 넣고
육수를 우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좋았어요. 이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다니, 이 부엌에서 또 국밥을 끓일 수 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국밥 진짜 맛있어. 민준이가 후루룩 먹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먹어. 더 줄까? 태호도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 국밥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말랐잖아. 저는 아들 그릇에 고기를 더 넣어줬습니다. 태호가 웃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어요. 민준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호가 옆에 앉았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행복하게 살자.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요. 아들과 손자가 옆에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요. 다음 날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닫았더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태호가 같이 청소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저 퇴원했으니까 이제 국밥집 도와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넌 회사 다녀야지. 주말에요. 주말에 와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주말에 와. 청소를 끝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순자야, 국밥집 열었네. 태호 괜찮아졌어. 응, 다 나았어. 국밥 먹으러 왔지. 그럼 오랜만에 순자 국밥 먹어야지.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국밥을 펐어요. 여기요. 국밥 하나, 나도 하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내 삶이에요. 국밥 팔면서 사는 게 내 삶이에요. 복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장사 잘 되네. 복순아 밥 먹었어. 아니, 국밥 줘. 저는 복순이한테 국밥을 퍼줬어요. 고기를 많이 넣어줬습니다. 야, 고기 너무 많이 넣었잖아. 됐어. 친구한테는 많이 줘야지. 복순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녁에 오빠가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태호 퇴원했다며? 응, 오빠 어제 퇴원했어. 잘 됐다. 걱정 많이 했어. 오빠 덕분이야. 그때 안 올라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오빠가 웃었어요. 가족인데 당연하지. 오빠 고마워. 진심으로. 됐어. 고맙긴. 이제 잘 살아. 태호랑 민준이랑 잘 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쁜 밤이었어요. 여보, 우리 태호 잘 살 거야. 걱정 마. 저는 하늘을 보며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떠난 남편한테요. 손자도 잘 크고 있어. 당신 닮아서 잘 생겼어.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이 자리를 잡았어요. 태호가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했어요. 어머니 배달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 민준이도 왔어요. 숙제를 하다가 손님들한테 인사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엽네. 순자 손자지. 네. 손님들이 민준이를 예뻐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가족이 함께 사는 거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새 직장이라니. 그래, 잘 됐네. 저는 기뻤어요. 태호가 드디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월급 받으면 어머니 용돈 드릴게요. 용돈은 무슨 네가 쓰고
민준이 학원비에. 학원비는 따로 있어요. 어머니 용돈도 드릴 거예요. 태호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받을게. 그리고 어머니, 이제 국밥집 그만하세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그만하라고. 네, 어머니 일은 안 해요. 이제 쉬셔야죠. 무슨 소리야. 난 국밥집 안 하면 심심해서 못 살아. 태호가 웃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천천히 줄여가세요. 매일 하지 말고. 그건 생각해 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힘들긴 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요. 하지만 국밥집이 제 삶이었어요. 쉽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벌면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들. 저는 태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이 참 기특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고요. 며느리한테 치매 환자로 몰려 요양원에 갇혔다가 탈출했습니다.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파란만장한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화로워요. 국밥집은 여전히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매일 왔어요. 순자야, 오늘도 국밥 한 그릇? 그래 앉아 금방 줄게. 저는 국밥을 퍼주며 웃었습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태호는 새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류회사 과장이었어요. 월급날마다 용돈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에요. 됐어. 네가 쓰고 민준이 학원비 따로 있어요. 받으세요. 태호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많긴요. 평생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효자가 됐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키도 훌쩍 컸습니다. 방과 후에는 여전히 국밥집에 왔어요. 숙제를 하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나 받아쓰기 100점. 우리 민준이 잘했네. 할머니가 상으로 뭐 해줄까? 떡볶이. 떡볶이 알았어. 할머니가 해줄게. 저는 민준이를 위해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민준이가 갑자기 안겼어요. 저는 손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민준이 이 한마디면 됐어요. 세상 모든 고생이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상을 받았대요. 보호자님, 민준이가 효도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효도상이라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갈게요. 시상식 날 저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40년 묵은 한복이었어요. 태호가 웃었어요. 어머니, 한복 입으셨네요. 손자상 받는데 대충 가면 안 되지. 예쁘니. 저는 쑥스러웠어요. 학교 강당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김민준 학생, 효도상, 수상,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줬습니다. 민준이가 상장을 들고 활짝 웃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자가 효도상을 받다니. 시상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나 상 받았어. 그래, 우리 민준이 잘했어.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저는 손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줄 거야. 민준이가 상장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래서 받은 거야.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상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내가 뭘 잘해서 이런 손자를 뒀을까요? 하늘이 저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태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 생각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라니. 누구랑? 회사 동료예요. 좋은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호가 재혼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성실해요. 민준이도 좋아하고요. 민준이가 만나봤어? 네, 몇 번 만났는데 잘 따라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태호가 재혼하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수진이 같은 여자면 어떡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못 버텨요. 태호야, 네 어머니, 이번에는 네가 직접 골라. 내가 끼어들지 않을게. 태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20년 전에 내가 끼어들어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이번에는 내가 참견 안 할게. 네가 좋으면 됐어. 저는 진심이었어요. 20년 전 수진이를 쫓아낸 일이 얼마나 큰 화를 불렀습니까? 이번에는 아들 뜻대로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근데 어머니가 좋다고 해야 저도 좋아요. 그래, 네 어머니 허락 없이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어떤 사람인지. 태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영이었어요. 40대 초반이었고 이혼녀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희입니다. 영희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요.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저는 국밥을 내왔어요. 영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밥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에요. 맛있으면 더 먹어요. 저는 영희를 살폈어요. 눈이 맑았습니다. 수진이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영희 씨, 우리 태우 어때요? 네, 태우 씨요. 영희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좋아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민준이한테도 잘해요. 우리 민준이는요. 민준이 진짜 귀여워요. 처음에 낯가려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저한테 잘 따라요. 영희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태우 잘 부탁해요. 영희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내가 이래도 까다로운 시어머니예요. 근데 영희 씨는 마음에 들어요. 영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태호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태호와 영희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빠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순자야, 태호 장가 잘 갔네. 응, 오빠. 이번에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 얼굴 보니까 착해 보여. 민준이가 링 베어러를 했어요. 반지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태호와 영희가 맞절을 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행복해지는구나. 새 출발을 하는구나. 축하한다, 태호야. 저는 속으로 빌었어요. 이번에는 제발 행복하게 살기를요. 결혼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영희와 둘이 남았어요. 영희야, 내 어머니 잘 살아. 태호랑 민준이랑 내 어머니 최선을 다할게요.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는 친정엄마나 다름없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영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잘 살자. 영희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느덧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국밥집에 모였습니다. 태호, 영희, 민준이, 오빠까지요. 복순이도 왔어요. 야, 순자야, 명절에 혼자 있으면 안 되지. 그래, 들어와 밥 먹자.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가득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 민준이가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 태호가 영희한테 반찬을 집어줬습니다. 영희가 웃었어요. 오빠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순자야, 행복해 보인다. 오빠 행복해.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1년이 악몽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악몽이 끝나고 이렇게 행복이 왔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티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였습니다. 밥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이렇게 계속 살자. 그래, 계속 살자.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오빠, 친구 다들 웃고 있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행복한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빌었어요. 여보, 우리 태호 잘 살고 있어. 손자도 잘 크고 있고 걱정 마.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셔서. 국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태호와 민준이가 양쪽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조심해서 걸으세요. 할머니, 여기 계단이야. 저는 아들과 손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태호야, 민준아, 네 어머니, 네 할머니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았어. 태호가 웃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저는 걸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온 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힘들어도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면 반드시 행복이 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순자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긴 겨울을 지나 봄꽃이 피듯이 순자 어머니도 그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단단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남편을 죽이려고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뒀다니 드라마도 아니고 이 말이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가족 간 보험금 살인 사건은 매년 뉴스에 나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 건수가 10만 건을 넘었고 그중 가족이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또한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해 부모 재산을 빼앗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산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세요. 유언장이나 공증을 해두면 가족 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어도 자존심을 지키세요. 누군가 함부로 치매라고 몰아붙이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 사람을 겉모습이나 집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20년 전 순자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화로 돌아왔잖아요. 넷째, 힘들어도 버티세요. 순자 어머니처럼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혹시 지금 가족 문제나 며느리 갈등으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요. 순자 어머니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꼭 얘기하세요. 오빠나 복순이처럼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곧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 어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오늘 사연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만들고 싶다. 오늘은 결혼시장에서 며느리에게 뺨 맞고 쫓겨난 68세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혹시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겨울 얼어붙은 땅에서도 봄꽃은 피어나듯 깊은 상처 속에서도 결국 화해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결혼시장에서 뺨 맞은 시어머니가 재벌 회장의 은인이었다니 이건 너무 드라마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 어릴 때 도움받은 분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 보답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40년 전 밥 한 끼의 은혜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게 세상사입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극적인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내가 뿌린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40년 전 굶주린 아이에게 건넨 밥 한 끼가 결국 자기 가족을 살렸어요. 둘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후회합니다. 낡은 옷 입은 시골 할머니가 누군가의 생명은 인일 수도 있어요. 셋째,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비싼 선물보다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께는 더 큰 선물입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나 며느리 때문에 서운하신 분들 계시나요? 박순자 어르신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 지켜보세요.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통하더라고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순자 어르신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